제 인생 78년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2023년 10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죠. 저는 제 빨간 경차를 몰고 증권사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자산을 맡겨온 곳이었어요. 그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죠. 증권사 건물 앞 회전문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주차 안내를 하는 젊은 직원이 제 차를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저를 멈춰 세웠고 시선은 제 차 번호판 위를 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방향을 가리켰어요. 건물에서 가장 먼 구역이었습니다. VIP 고객 전용 주차면은 입구 바로 앞에 있었지만 제게 배정된 곳은 거기서 100m도 더 떨어진 곳이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제 무릎은 5년 전 수술 이후로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으면 통증이 왔고 특히 계단은 피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먼 거리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각 걸음마다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을 때 입구 쪽 프리미엄 존에는 벤츠, BMW, 제네시스들이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넓은 간격,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그 위로 빛나는 금색 사인 플레이트. 프리미엄 고객 전용.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프리미엄 고객. 재미있는 표현이죠. 누가 프리미엄이고 누가 아닌지 차값으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옷차림으로 정합니까? 통장 잔액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면서요.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동안 무릎은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운전석 남성이 저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무관심과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감정을요. 엘리베이터 안은 거울로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제 모습이 온전히 비쳤어요. 낡은 점퍼, 바렛 면바지, 달아서 뒤축이 반쯤 깎인 구두.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퇴직한 평범한 노인? 연금 타러 온 소액 고객? 아니면 그냥 귀찮은 민원인?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넓고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현대식 조명이 예술 작품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곳곳에서 부유함의 향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고객 상담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왼쪽은 일반 상담 창구들이 줄지어 있었고 오른쪽은 유리벽으로 구분된 프라이빗 라운지였습니다. 라운지 안에는 가죽 소파와 고급 커피 머신이 보였고 전담 직원이 1대1로 응대하고 있었죠. 저는 왼쪽 구역에 대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63번. 현재 처리 중인 번호는 45번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흥미로운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명품 백을 든 여성이 들어오자 직원이 달려가 맞이했고 그녀는 번호표도 뽑지 않고 곧장 프라이빗 라운지로 안내받았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그를 특별 상담실로 안내했죠. 저는 제 번호표를 내려다 봤습니다. 63번. 화면에는 여전히 47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1시간 1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엉덩이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눌려 저렸고 무릎은 더 뻣뻣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을 관찰했죠. 이곳의 규칙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인 곳.
차값이 서열을 정하는 곳, 옷차림이 대우를 결정하는 곳. 마침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9번 창구로 오라는 안내가 전광판에 떴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몇 초간 제자리에 서서 다리에 힘을 주었고 그제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9번 창구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깔끔한 와이셔츠. 그는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제가 앞에 서도 한참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보내고 싶다는 감정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싶고 큰 금액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어요. 제 지갑은 25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변해 있었죠. 그가 제 지갑을 보는 순간 미세한 표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화면에 무언가가 떴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응시했고 다시 한번 확인하듯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이제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 놀람,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자산을 이동할 계획이라고. 1,800억 원 전액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직원들의 태도가, 이 건물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제 이름은 장태복입니다. 1946년생, 올해 78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고.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고. 부동산 투자를 했느냐, 주식으로 대박을 냈느냐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특별한 건 없었다고. 그냥 5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노동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분명 숨긴 뭔가가 있을 거라고, 운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것이었어요. 1969년 저는 23이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왔죠.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가게를 도왔어요. 저는 5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졸업식 다음 날 아버지가 제게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 돈 벌어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저는 그 50,000원을 가슴에 품고 서울행 완행버스에 올랐습니다. 5시간을 흔들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어요. 높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처음 짐을 풀었습니다. 월세 3,000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는 지하 반지하였고 화장실은 층마다 하나씩 공동으로 써야 했죠.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자리는 구로 지역의 작은 철강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고 명절에만 하루 쉬었죠. 월급은 6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3만 원은 고향에 보냈고 만 원은 월세로 냈어요. 남은 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루 식비는 600원 정도였죠. 아침은 굶었고 점심은 공장 구내식당에서 해결했고 저녁은 라면이나 빵으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1972년 저는 작은 기계 제조 공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임금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월 10만 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선반기 밀링기 용접. 손은 화상과 베인 상처로 가득했지만 배움은 즐거웠습니다. 야간에는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검정고시로 자격을 얻었고 3년 과정을 마쳤어요. 졸업장을 받던 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무렵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하겠다고. 남의 공장에서 평생 일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무조건 저축했어요. 월급이 10만 원이면 5만 원을, 15만 원이면 7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구두쇠라고 놀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1976년 저는 처음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이 200만 원쯤 되었거든요. 증권사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공장 작업복을 입고 온 젊은이가 주식 계좌를 만든다니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돈으로 조금씩 주식을 샀습니다. 큰 기업들의 주식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았고 다시 사들였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죠. 10년이 흘렀습니다. 1986년 저는 39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7천만 원쯤 되었어요. 주식 수익과 월급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죠. 저는 드디어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정밀 기계 부품 제조업이었어요. 직원은 저 포함 4명. 사무실은 구로 지역의 낡은 공장 건물 2층을 빌렸습니다. 첫 해는 지옥이었습니다. 주문이 거의 없었고 빚만 늘어갔어요.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해에 기회가 왔습니다. 대기업 하청 입찰에 참여했고 운 좋게 선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물량이었지만 납기를 칼같이 지켰고 품질 불량률은 0.1%도 안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장태복 공장은 믿을 수 있다고. 약속을 지킨다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10명으로 늘렸고 다음 해에는 20명이 되었어요. 공장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1990년대가 시작되었을 때 제 회사는 업계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 매출이 30억을 넘어섰고 직원은 50명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은 직원들 평균과 비슷하게 받았고 회식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대신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았고 차도 중고 국산차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사세요? 이제 돈도 많으신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편한 게 좋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화려한 것이 불편했습니다. 비싼 양복, 고급 레스토랑, 명품 시계. 그런 것들이 제게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영등포 쪽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23세 청년이었으니까요.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은 다시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분산 투자했어요. 저는 한 곳에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았죠. 그리고 그 모든 자산을 한 곳에서 관리했습니다. 바로 그 증권사였어요. 1976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그 증권사 말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그곳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회사는 똑같았어요. 저는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아니, 신뢰한다고 생각했죠. 2000년대가 되었을 때 제 자산은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떨어진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고 회복기에 큰 수익을 올렸거든요. 2010년 저는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64세 나이에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중견기업의 회사를 넘겼고 그 대가로 3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산을 합치니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여러 건물을 매입했고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큰 수익을 올렸어요. 비트코인 같은 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만 했죠. 2023년 10월 제 전체 자산은 1,800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이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지점에 전화하면 한참을 기다리다가 끊겼고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점을 방문하면 대충 응대하고 돌려보냈어요. 마치 빨리 처리하고 보내고 싶다는 듯이요. 처음에는 요즘 금융권이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하지만 점점 느껴졌습니다. 이건 바쁜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다녔고 빨간 경찰을 몰았습니다. 외모는 평범한 노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들은 제 통장 잔액은 알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구석으로 밀려나고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무시당한 그날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여주겠다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그 결심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1,800억 원 전액을 이동하기로요. 그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차장에서 가장 먼 구역으로 밀려난 그 순간 말이죠. 저는 제 빨간 경차를 천천히 몰아 지정된 곳으로 갔습니다. 지하 3층 끝자락이었어요.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벽면에는 누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바닥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죠. 제 차 옆에는 오래된 소형차 몇 대가 더 있었습니다. 색은 발에 있었고 곳곳에 흠집이 나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비프리미엄 고객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잠시 그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입구 쪽 프리미엄 존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조명의 밝기부터 달랐고 주차 라인의 폭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바닥 청소 상태도 달랐죠. 같은 건물, 같은 주차장인데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는 100m도 넘는 거리였습니다. 제 무릎은 각 걸음마다 신호를 보냈어요. 아프다고, 쉬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중년 남성이 저를 스쳐 지나가며 힐끗 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죠. 불쌍한 노인네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그 차는 입구 쪽 프리미엄 존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참 뒤에야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위층에서 여러 번 멈춰 섰던 모양이에요.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2명의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제 모습을 흘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점퍼, 바랜 바지, 다른 구두. 그들 옆에 선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둘러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따라 나갔고 그들은 빠르게 로비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의 조명은 마치 미술관 같았죠. 직원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고 전화를 받고 고객을 응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상담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왼쪽에는 일반 상담 창구가 줄지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유리벽으로 구분된 VIP 라운지가 있었어요. 라운지 안에는 가죽 소파에 앉은 고객들이 보였고 전담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커피가 놓여 있었죠. 저는 일반 구역의 번호표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했고 종이가 빠져나왔어요. 63번. 현재 처리 중인 번호는 45번이었습니다. 대기 좌석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등받이는 직각에 가까웠고 쿠션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한 여성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였는데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한 직원이 그녀를 보더니 곧장 달려갔습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직원은 그녀를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번호표는 뽑지도 않았죠. 저는 제 번호표를 내려다 봤습니다. 63번. 화면에는 여전히 46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15분 후 또 다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이 그를 맞이했고 그는 VIP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의 규칙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제 옆에 또 다른 노인이 앉았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저보다 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오래 기다리게 되겠구나. 45분이 지났습니다. 제 엉덩이는 딱딱한 의자에 눌려 저리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더 뻣뻣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이 공간을 관찰했어요. VIP 라운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과 고객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반면 일반 구역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보였고 표정은 무거웠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는 57번이 떠 있었습니다. 아직도 6명이나 남아 있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저 바깥에서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 15분이 지나서야 마침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전광판에 63번과 함께 9번 창구가 표시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몇 초간 제자리에 서서 혈액순환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9번 창구까지는 20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훨씬 더 멀게 느껴졌어요.
각 걸음마다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픈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구에 도착했을 때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흰색 와이셔츠, 남색 넥타이. 손가락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저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5초, 10초, 15초. 그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그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귀찮음과 빨리 끝내고 싶다는 감정을요. 그는 입을 열었고 저는 제 용건을 말했습니다. 계좌 확인과 큰 금액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하루에 100번도 더 하는 일인 것처럼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25년도 더 된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변해 있었고 가죽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습니다. 지퍼도 반쯤 고장나서 잘 열리지 않았죠. 그가 제 지갑을 보는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제 지갑을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5, 4, 3, 2, 1.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고 숨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다가 올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조용히 즐겼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 놀람, 그리고 두려움.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자산을 이동할 계획이라고. 1,800억 원 전액을 말이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증권사를 이용했지만 오늘 경험한 것은 실망스러웠다고. 주차장에서부터 이 창구까지 단 한 명도 저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지점장을 불러달라고. 그가 부랴부랴 일어나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 패닉이 느껴졌어요. 저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창구의 직원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죠. 30초쯤 지났을 때 안쪽에서 한 남성이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어요.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며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VIP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거부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것들을요. 주차장에서의 차별, 1시간 넘는 대기, 무시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을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면 40년의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1,800억 원 전액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주변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권력이 이동하는 순간을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VIP 상담실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대기 중인 고객들, 일반 창고의 직원들, 그리고 유리벽 너머 VIP 라운지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전체 자산 내역을 출력해달라고요. 지금 당장요. 그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 직원은 부랴부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비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움직임도 최소화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쯤 지났을 때 직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A사 용지로 20장도 넘어 보였어요. 지점장이 그것을 받아들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총 자산 평가액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1847억 632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1조 8476억 6320만 원이라고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로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을 겁니다. 주변에서 작은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와 주요 대기업 주식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보유량과 평가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 주식 자산 680억 원. 세 번째 페이지는 채권이었습니다. 국고채, 회사채, 특수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채권들이었죠. 총 채권 자산 420억 원. 네 번째 페이지부터는 부동산 신탁 계좌였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6채, 분당의 상가 건물 2채, 판교의 지식산업센터 1채. 모두 임대 수익을 내고 있는 자산들이었어요. 총 부동산 평가액 550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금과 RP 연금 저축까지. 나머지 197억 원. 저는 서류를 다 확인한 후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서류가 정확한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확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 모든 자산을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겠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입을 열었어요. 잠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는 더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본사에 보고하는 모양이었죠. 저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에게 말했어요. 이체 절차를 시작해달라고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단계만 진행하겠다고. 주식부터 매도하기 시작하겠다고요. 그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68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한다는 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100억 원씩 매도하겠다고. 일주일이면 모든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을 거라고요.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현금화된 돈은 즉시 다른 증권사로 이체하겠다고. 이미 새로운 계좌도 만들어뒀다고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증권사와 이미 상담을 마쳤고 VIP 계좌도 개설해놨죠. 그쪽에서는 제게 전담 매니저까지 배정해줬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기마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장이 마감되기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50억 원어치 매도 주문을 넣어달라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을 불러 지시를 내렸어요. 5분 후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려는 순간 무릎에서 또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약간 얼굴을 찌푸리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지점장이 그제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무릎이 아프다고요. 원래 무릎이 안 좋은데 오늘따라 유난히 먼 거리를 걸어야 했다고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제 차는 구석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거리가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출구에서 주차 요금을 정산하는데 아까 그 젊은 직원이 저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알아챈 듯한 불안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라고. 그날 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 지점장이었어요. 그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안 되겠냐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죠. 그는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증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빨간 경차를 몰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전날보다 조금 일찍 오전 10시쯤 다시 그 증권사로 향했어요. 똑같은 빨간 경차였고 똑같은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죠. 지하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어제 그 젊은 직원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차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번에는 손을 들어 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팔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VIP 전용 주차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 수 없었던 그곳으로요. 주차면은 넓었고 조명은 밝았습니다. 양옆차와의 간격도 충분했죠. 저는 제일 입구 쪽 자리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답했어요. 엘리베이터까지는 불과 10m였습니다. 어제 100m를 걸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가까웠죠. 제 무릎도 훨씬 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제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어요. 그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로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일반 상담 구역을 지나쳐 VIP 라운지 쪽으로 향했죠. 한 직원이 저를 보더니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VIP 라운지를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복도 끝에 있는 특별 상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지점장이 벌떡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당황스러움 대신 극진한 공손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가에 다크서클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어젯밤 잠을 설쳤던 모양이에요. 상담실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큰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가죽 소파는 푹신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편하게 굽혀졌고 등받이가 제 허리를 잘 받쳐줬어요. 어제 1시간 넘게 앉아있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와는 천지 차이였죠.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다고 고객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특별 우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신뢰의 문제라고요.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이곳을 이용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특별 대우를 바란 적이 없었다고요. 그저 평범한 고객으로서 정당한 예우만 받으면 됐다고. 하지만 어제 저는 그조차 받지 못했다고요.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받은 자산 내역서였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100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하겠다고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일 150억씩 정리하겠다고. 2주일이면 모든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돌릴 수 없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을 본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지점의 모든 직원이 앞으로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차가 낡았든 옷이 허름하든 나이가 많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요.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차장 구역을 없애라고요. VIP 전용이니 일반 고객용이니 하는 구분을 모두 없애라고. 선착순으로 주차하게 하라고요. 그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본사 결정 사항이라고, 자기 권한 받기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본사에 말하면 되지 않냐고요. 1,800억 원 고객의 요청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거절할 수 있겠냐고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기 시스템도 바꾸라고요. VIP라고 해서 번호표 없이 먼저 상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모든 고객이 순서대로 기다리게 하라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VIP 라운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라운지는 유지하되 들어가는 기준을 바꾸라고요. 차나 옷이 아니라 실제 자산 규모나 거래 실적으로 판단하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저는 자산 이전을 계속 진행하겠다고요. 하지만 만약 진심 어린 변화가 보인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는 벌떡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 주문을 넣으라고 지시했죠. 상담실을 나와 로비로 돌아왔을 때 여러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어요.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는 여전히 VIP 구역에 서 있었어요. 시동을 걸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주차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백미러로 증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점장은 본사에 무슨 보고를 하고 있을까? 직원들은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그 변화를 제가 끝까지 지켜볼 거라고요.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증권사 본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 말했습니다. 지점장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고객님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요. 저는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범적으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요. 결과가 좋으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는 볼 수 없었지만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변화를 직접 확인하러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밝았어요.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고 그 누군가가 제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다시 그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빨간 경차였고 똑같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과연 그들이 약속을 지켰을까 하는 기대감이요. 지하 주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VIP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던 금색 사인 플레이트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모든 주차면이 동일하게 흰색 선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작은 안내판이 새로 붙어 있었죠. 모든 고객님께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차는 선착순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주차 안내 직원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차를 보고도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까운 빈자리를 안내해 줬을 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두 번째 변화가 보였습니다. 대기 구역이 재배치되어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들이 모두 치워지고 쿠션이 있는 편안한 의자들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간격도 넓어져서 훨씬 여유로워 보였죠. 그리고 번호표 기계 옆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님은 순서대로 상담 받으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도 달라 보였어요. 더 친절해 보였고 더 세심해 보였습니다. 한 노부부가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옷차림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한 젊은 여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 물을 건네며 공손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을 때 지점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일주일 전에 피곤한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저를 특별 상담실로 안내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변화를 실행했다고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는 그 확인을 며칠에 걸쳐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방문했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였죠. 저는 번호표를 뽑고 일반 대기석에 앉았어요. 그날은 제 차례가 올 때까지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고객들을 관찰했죠. 명품 가방을 든 여성도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차례를 기다렸어요.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성도 왔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들른 모양이었어요. 직원이 그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인사했고 빠른 업무 처리가 필요하면 간단한 것은 키오스크를 이용해도 된다고 안내해 줬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번호표를 뽑았고 순서를 기다렸죠.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긴 했지만 직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진짜였다고요. 목요일에는 오후 늦은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관찰했어요. 구석 자리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바닥에 기름때도 말끔히 닦여 있었어요. 한 경차가 입구 가까운 곳에 주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제 자산 정리건으로 공식 방문했습니다. 지점장과의 미팅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 주간의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고, 본사에서도 이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산 이전 계획을 제고해 주실 수 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 본 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달만 더 지켜보겠다고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진짜 정착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도는 계속 진행하겠다고요. 다만 속도를 조금 늦추겠다고. 한 달 동안 진짜 변화를 보여주면 그때 다시 결정하겠다고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증권사를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오후에, 때로는 저녁 무렵에요.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더 진심 어려워 보였어요. 대기 공간에 커피 머신이 설치되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죠. 화장실이 더 자주 청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추가되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로비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달라졌습니다. 불만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결정을 알려줬어요. 자산 이전 계획을 중단하겠다고요. 이곳에 계속 자산을 맡기겠다고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겠다고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 이 변화를 계속 유지하겠다고요. 저는 상담실을 나와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이곳이
이제는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개선할 점들이 있었죠. 하지만 방향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제 빨간 경차는 주차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특별한 구역이 아니라 그냥 보통 자리였죠.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고객이면 됐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고. 큰 혁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그 용기를 저는 한번 내어봤을 뿐이었습니다. 챕터 7 어느 직원의 변화 사람은 배우며 자랍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저는 증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밥과 따뜻한 어묵 국물이었죠. 저는 원래 그 분식집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고 맛도 괜찮았거든요. 무엇보다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셨어요. 그날도 창가 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익었어요.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제가 처음 방문했던 날 9번 창구에서 저를 대했던 그 남자 직원이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인 할머니에게 라면 하나를 주문했어요.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이 예전과 달랐어요.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많이 달라 보였죠.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초라해 보였어요. 라면이 나왔고 그는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는 것 같았어요. 몇 젓가락 뜨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죠. 저는 제 김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 일어섰습니다. 그때 주인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젊은이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요. 매일 아침 여기 와서 라면 하나 먹고 간다고요. 전에는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요즘은 일이 없는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다가 멈췄어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그의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저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다고요. 지점에서는 대대적인 쇄신이 있었고 고객 응대 태도가 문제였던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처음 대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급이었어요. 그리고 정직이 끝난 후에도 그는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권고사직을 종용했거든요. 결국 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금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요. 금융권에서는 이력에 문제가 생기면 재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요.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것, 무시했던 것,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 어려 보였어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지요?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진심으로 대하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명함을 그에게 건넸어요. 그는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함에는 제 이름과 함께 제가 이사로 있는 몇몇 회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게 연락하라고요.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떨렸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요.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통장 잔액이나 차,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진심과 인격을 보라고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요. 저는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에게 제가 아는 중소금융회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이었는데 고객 상담 매니저를 찾고 있었거든요. 면접을 주선해줬고 그는 합격했습니다. 몇 달 후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제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가끔 그 분식집을 지나칠 때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요. 세상에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수했지만 반성하는 사람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23세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실패했고 좌절했고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공장 사장님이, 첫 거래처가, 은행 직원이, 그렇게 작은 기회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그 기회를 줄 차례였어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도 있었고 바람이 매서운 날도 있었죠. 하지만 증권사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해 봄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증권사가 입주해 있던 그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건물주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졌다고 했습니다. 금매였죠. 위치는 강남 한복판이었고 건물은 15층짜리였습니다. 1층과 지하는 증권사가, 2층부터 5층까지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그 위로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매매가는 85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건물을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제 나이 79에 이런 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건물을 사기로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일어난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그 건물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증권사 지점장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건물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룬 변화들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라고요. 아니, 더 발전시키라고요. 그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라고요. 제가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고요. 그는 감사하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건물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전체를 새로 단장했어요. 바닥을 다시 포장하고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환기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안전 거울과 안내 표지판을 추가했죠. 특히 구석 자리들에 신경 썼습니다. 예전처럼 어둡고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주차면이 동등하게 관리되도록 했어요. 건물 로비도 새롭게 꾸몄습니다. 쾌적한 휴게 공간을 만들었고 무료 정수기와 커피 머신을 설치했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요. 화장실도 전면 개조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확충했고 청결 관리를 강화했죠. 이 모든 공사에 5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 목표였으니까요. 세 번째로 한 일은 건물 입주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각 층의 대표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옥상 공간을 개방해서 휴게 공간으로 만들겠다고요. 벤치와 테이블을 설치하고 작은 텃밭도 만들어서 직장인들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지하 1층 일부를 직장인 식당으로 리모델링 하겠다고요.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건물 입주사 직원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겠다고요. 소규모 콘서트나 강연회 같은 것들이요. 입주사 대표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건물주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좋은 건물주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했죠. 그해 여름 옥상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푸른 잔디와 예쁜 꽃들 그리고 그늘막 아래 놓인 벤치들. 저는 그곳에 자주 올라가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회계법인 직원으로 보였는데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옆 벤치에 앉았죠.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공간이 정말 좋다고요. 일하다가 힘들 때 여기 올라와서 잠깐 쉬면 다시 힘이 난다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다고요. 이 공간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건물주님이 직접 이 모든 걸 기획하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다고요. 쉴 틈도 없이 숨 쉴 겨를도 없이요. 그래서 알게 되었다고요. 사람에게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행복해야 일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세상도 좋아진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감사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산 이유 바로 이것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쉼을 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지하 1층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식당 운영을 전문 업체에 맡겼지만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가격은 원가에 가깝게 책정할 것. 재료는 신선하고 건강한 것만 사용할 것. 그리고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할 것. 식당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면 만석이었어요. 건물 입주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건물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가끔 그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았어요.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제 뒤에 섰습니다. 증권사 신입 직원으로 보였어요. 그는 저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건물 주인이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이런 좋은 식당을 만들어 주셔서요. 신입사원이라 월급이 적은데 여기서는 부담 없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먹고 힘내서 일하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라고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맛있게 식사하고 잠시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라고요.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부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저는 증권사 본사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는 강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본사 임원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의 경험이 다른 지점들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점퍼와 면바지, 낡은 구두. 제 트레이드 마크였죠. 본사 대강당에 들어섰을 때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국 지점의 지점장들과 팀장들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 손이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제가 경험했던 그날의 일을요. 주차장에서 구석으로 밀려나고 1시간 넘게 기다리고 무시당했던 그 경험을요. 그리고 그 일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실망했다고요. 40년 넘게 믿고 거래했던 곳에서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게 슬펐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차와 옷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 돈이 많으면 대우하고 적으면 무시하는 것. 저는 그런 세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제 돈을 움직여서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행동이 한 지점을 바꿨고 그 변화가 다른 지점들로 퍼져나갔다고요. 저는 강남 지점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차장 구역 폐지, 대기 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 강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말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요. 미탈 고객이 줄었고 신규 고객이 늘었다고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다고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깨달았거든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할 때 일이 더 보람있고 즐겁다는 걸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고객을 통장 잔액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나 옷으로 서열을 정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존중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강당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지점장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하다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한 지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는 고객을 차별했었다고요.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듣고 부끄러워졌다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깨닫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룬 거라고요. 이제 실천만 하면 된다고요. 본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할 때 한 젊은 직원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강남 지점에서 근무한다고요. 그리고 2년 전 제가 처음 방문했던 그날을 기억한다고요. 그날 그녀는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무시당하는 걸 봤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 일 이후로 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일하는 게 훨씬 즐거워졌다고요. 고객들도 더 행복해 보인다고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고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확실하게 온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잠시 한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었어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난 2년을 떠올렸습니다. 주차장에서의 모욕, 창고에서의 무시, 그리고 그 후의 결단. 만약 그날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지점은 여전히 고객을 차별했을 거고 다른 누군가도 저처럼 상처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냈고 제 방식대로 저항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방향은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미래를 생각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10년? 20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변화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면서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가을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꼭 2년이 지났네요. 저는 여전히 같은 빨간 경차를 몰고 다닙니다. 차는 더 낡았고 여기저기 작은 흠집도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차가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오늘도 저는 제 건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주차 관리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제 그는 제 차를 보고도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한 자리를 안내해 줄 뿐이죠. 1층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 편안한 대기석,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고객들. 저는 증권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정원은 가을 꽃들로 가득했어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벤치에는 몇몇 직장인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싸온 간단한 김밥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먹으며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중년 남성이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이 공간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만든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쉼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남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온 23세 청년. 구로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그 시절.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던 시간들. 40년을 한결같이 저축하고 투자하고 조금씩 쌓아 올렸던 세월. 그리고 2년 전 주차장에서의 그 모욕적인 경험.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통장에 1,800억이 있어도 낡은 옷을 입고 구석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살았겠죠. 하지만 그날 뭔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참지 말자. 목소리를 내자. 변화를 만들자. 그 결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눈을 뜨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건물들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까요?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를 요구하세요.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내세요.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왔을 때 주차장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2년 전 분식집에서 만났던 그 증권사 직원이었어요. 그는 이제 핀테크 회사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요.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요즘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고객 응대 교육이라고요. 그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배움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저 덕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당신 스스로 변한 거라고요. 저는 단지 기회를 줬을 뿐이라고요. 그와 헤어지고 차에 올라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요. 그리고 그 변화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기꺼이 그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빨간 신호등에 차를 세웠을 때 옆 차선에 고급 세단이 섰습니다. 새 것이었고 번호판도 반짝였어요. 운전석의 남성이 제 차를 힐끗 봤습니다. 낡은 경차를요.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우월감이 읽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2년 전에 저였다면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차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고급 세단은 급하게 앞으로 나가더니 저 멀리 사라졌어요. 저는 여유롭게 제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저에게는 가장 편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제 인생도 노을처럼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80을 앞둔 나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작은 용기를 냈고 변화를 만들었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 지점장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사로부터 상을 받았다고요.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되었다고요. 모두 저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노력한 결과라고요. 제 역할은 시작에 불과했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거대한 건물? 막대한 재산? 유명한 이름? 아니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건 변화의 씨앗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교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자는 가치. 진심이 통한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 내려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저는 빨간 경차를 몰고 낡은 옷을 입고 평범한 하루를 살 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저를 보고 판단할 거예요. 가난한 노인이라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진짜 가치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저는 평생에 걸쳐 증명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낡은 차를 몰고 허름한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보다 훨씬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시한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제가 78년을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